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애틀에 갔다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이곳은 어떤 회사의 건물이에요. 과연 어떤 회사의 건물일까요? 이 건물의 이름은 The Amazon Spheres라고 합니다. 건물의 이름에 있듯이 이거는 아마존의 본사에 있는 건물이고요. 여기 자체 오피스가 있는 거는 아니고 여기 안에는 그 아마존 열대우림에 이제 나무 같은 거를 심어 놓고 관광객용으로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 주변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다 이제 아마존 본사로 시애틀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인터넷에서 책을 파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이 Disruptive Innovation의 선두주자가 된 그런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에 대한 회사 자체에 대한 좀 공식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주워들은 것들, 또는 그냥 아마존의 고객으로서 그냥 제가 제너럴한 날리지로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재무제표의 주요 지표들, 아마존 같은 회사를 분석을 할 때는 어떤 지표를 보는 것이, 어떠한 재무제표상의 숫자를 보는 것이 좋은지 저의 의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아마존에 투자를 해서 돈을 조금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의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방금 전에 Disruptive Innovation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Disruptive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정말 떠오르고 있는 단어예요. 정말 모르면 안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Disruption 또는 Disruptive는요, 어떤 걸 설명을 하냐면요, 어떤 회사가 기존에 있는 시장에 들어가서 그 시장에 있는 질서를 파괴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시장의 경쟁과 비즈니스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기술이나 그런 회사를 이야기를 할 때 보통 disruptive라는 형용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disruptive innovation, disruptive technology, 아니면은 명사로는 disruption. 테크 회사라던가 스타트업을 이야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항상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모르셨다면 꼭 알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퍼온 아마존에 대한 간략한 회사 히스토리에 대해서 보면은요, Amazon was founded by Jeff Bezos on July 5th, 1994 in Bellevue, Washington. 워싱턴주, 그 시애틀이 있는 주 이름이 워싱턴주인데, 벨뷰는 그 시애틀에 있는 서버브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현재는 시애틀에 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고가 바로 아마존이 시작한 곳이라고 해요. 많은 미국의 회사들이 부모님 집의 차고에서 보통 시작을 합니다. 아마존도 유명한 예시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마존이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In May 1997, the organization went public. 성장을 하다는 영어로 여기서 쓰여 있는 것처럼 go public입니다. public company라고 하면은 공공기업이 아닌 시장에서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회사를 public company라고 하고요. 그와 반대로 상장되지 않은 컴퍼니는 private company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private로 있다가 public으로 가다라는 의미에서 go public이라는 뜻은 상장을 하다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더 자주 쓰이는 말은 go IPO입니다. IPO는 initial public offering의 줄임말로요. 그 처음으로 public, 이제 상장 offering을 하다라는 그냥 금융 용어예요. 근데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go IPO라고 하면은 상장을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이 그 IPO 했을 당시의 사진이라고 하네요. 제프 베조스가 기뻐하는 모습이 정말 어린이 같지 않나요? 너무 귀여운 사진이에요. In 2015, Amazon surpassed Walmart as the most valuable retailer in the United States by market capitalization. 2015년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의 가장 valuable, 가장 가치가 좋은, 가치가 높은 그 리테일 상점이 되었대요. 월마트를 뛰어넘은 시점이 2015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market capitalization은 이거는 시가총액인데요. 회사가 이제 발행을 한 주식의 숫자가 있잖아요. 그것을 number of shares outstanding, 이제 발행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영어로 outstanding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number of shares outstanding 곱하기 한 주당 가격을 하면은 그게 바로 시가총액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회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아주 좋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가총액은 market capitalization이라고 하는데, capitalization이 워낙 길다 보니까 보통은 그것을 줄여서 market cap이라고만 부릅니다. 그래서 market cap이라고 했을 때 cap은 또 상한선이라는 또 뜻이 다른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헷갈리지 마시고 market cap 하면은 시가총액이라는 것을 알고 가세요.
그리고 in 2017, Amazon acquired Whole Foods Market for $13.4 billion. 이것은 아마존이 인수한 가장 큰 그 M&A 딜이에요. 바로 홀푸드 마켓인데 홀푸드 마켓은 이제 오가닉 상품, 오가닉 제품이랑 프로듀스만 파는 그런 전국적으로 있는 슈퍼마켓 체인입니다. 온라인에서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프레젠스도 조금 높이려는 아마존의 그런 전략으로 보통 해석이 되어지고 있고요. 아마존은 워낙 돈을 많이 벌어서 이 홀푸드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부채가 없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을 했어요. 그래서 부채를 발행해서 빚이 뭐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있어도 엄청나게 금방 갚아서 보통 재무제표상의 부채가 굉장히 적은 회사였는데 이 홀푸드를 사기 위해서 이 바로 직전에 부채를 많이 이슈를 했습니다. 제가 팔로우하는 트위터의 계정 중에서 이제 회사들이나 그 회사 기업가들에 대한 돈이나 숫자에 대한 얘기를 되게 크게 와닿는 그런 퍼스펙티브로 보여주는 그런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존에 대한 것들을 그 계정에서 따온 걸로 한번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프 베조스의 net worth는 114 billion이래요. 근데 이것은 비슷한 수치가 다음 회사들의 market value, 즉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이 113 billion이니까 그 제프 베조스 한 사람의 재산이 그런 이 많은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합친 거라고 하네요. 그만큼 아마존 자체가 정말 밸류가 높은 회사고 그리고 제프 베조스 자체가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인 거죠. 이 아마존이 생김으로써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은 이 회사들만 여기다 사실 적은 거네요. 그렇죠? 리테일이고 백화점이고 서점이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야 하나 이제 제프 베조스 한 사람의 재산 정도 나온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귀여운 사진인데 이게 1999년도에 제프 베조스의 오피스라고 하네요. 옆에는 되게 그래피티로 되게 어설프게 쓴 amazon.com이라는 걸 붙여놓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제프 베조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마존의 인플로이 숫자예요. 직원 수. 1995년도에 이제 시작한 지 1년 채 안 됐을 때는 5명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게 7,600명으로 커졌다가 이제 2019년에는 653,300 직원이 있다고 하네요. 진짜 큰 회사가 되었네요. 이거는 아까 보여주는 사진이랑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If you invested $1,000 in the IPO, it would be worth 1.2 million today. 아마존이 IPO 했을 때 100만 원 집어넣었으면은 그게 지금은 12억으로 늘어나 있다고 하네요. 그때 100만 원을 집어넣었어야 됐어요. 그쵸? 다음으로는 아마존이 했었던 M&A 중에서 가장 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홀푸드,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퍼스. 이거는 온라인에서 신발 파는 회사예요. 세 번째는 필팩. 필팩은 이제 온라인 약국 및 배송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의사한테 받은 처방전을 이 회사한테 보내면은 거기서 그 주기에 맞춰서 그냥 자기네 집으로 약을 배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 필팩을 사들였을 때 또 시장에서 완전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아마존이 온라인 서점뿐만 아니라 온라인 그냥 리테일뿐만 아니라 이제 약국 시장까지 뛰어들어서 이 약국 시장을 디스럽트할 것이다 라는 막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아직 이 필팩을 사들이고 나서 그 좀 팔로우업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는 가시적인 거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가시적인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링은 이제 홈 세큐리티 스마트 시스템이어서 뭐 집 앞에 도어락이라던가 집 앞에 있는 CCTV 같은 거를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스마트하게 집에 있는 보안 시설을 이제 매니지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것도 사드렸고 다음으로는 키바 시스템즈인데요. 키바 시스템즈는 로봇 자동화하는 그런 회사예요. 아마존이 정말 그 존재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고 원데이 투데이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미국 전역에 있는 웨어하우스, 여기서는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는 다 이제 로봇으로 작동되는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웨어하우스 로봇을 만드는 이 회사를 산 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퀴씨는 잘 모르는데 온라인 어린이 그 아기 용품 파는 회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어떤 애퀴지션을 했는지를 보면은 아마존이 이 사들인 회사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업을 이제 구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다음으로는 1분에 돈을 얼마나 버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거의 뭐 1분에 5억 정도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은 number of Amazon warehouse robots.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warehouse의 로봇을 점점 늘리고 자동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2019년 기준으로는 200,000, 20만 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점점점 로봇이 이제 사람 인력을 대체를 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의 재무제표를 한번 들여다보고 어떠한 재미난 숫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코스트코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회사의 연관 보고서는 10K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탕을 한 모든 자료들은 2018년 10K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10K의 시작은 이제 제프 베조스가 자기가 직접 쓴 CEO's Letter로 시작합니다. 이제 주주님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죠. 그래서 올 2018년도에 주된 내용은 이제 아마존이 Independent Third Party Sellers에게 얼마나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인지, 아마존을 판매 플랫폼으로 삼음으로써 그렇게 개인 사업자들이 얼마나 잘 이제 사업을 영위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존이 워낙 미디어라던가 사람들의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마존이 워낙 크고 사람들이 그것도 많이 사용하고 배송도 이틀 만에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뭐 몰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피지컬 스토어가 있는 작은 개인 사업자들이 영위하고 있는 작은 상점들이 다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거기 그런 점에 있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론 피지컬 스토어의 문을 닫을지언정 그 사람들이 완전 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팜으로써 더 많은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더 많은 뭐 매출을 내고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정말 악마인 것은 아니다를 좀 강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존이 인디펜던트 third party 셀러스에게 얼마나 좋은 플랫폼인지 얼마나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인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2018년도 주주님들께 보내는 편지의 시작이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요, 그거 바로 다음으로 1997년도 맨 처음에 아마존이 이제 상장을 했을 때 그때 연간 보고서에다가 쓴 CEO의 레터도 이제 첨부로 거기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숫자도 정말 작고 하지만은 그 제프 베조스의 그 야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앰비션이 잘 보이는 그런 편지여서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모든 회사들의 10K가 이렇게 주주님들께 보내는 편지로 시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있어도 별반 내용이 그냥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꼭 챙겨 있는 것은 사실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벅셔어 해서웨이의 그 주주님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항상 연간 보고서에는요, 그 워렌 버핏이 직접 쓴 굉장히 긴 편지가 있어서 자신이 투자한 이야기, 그런 철학, 그 다음에 그동안에 퍼포먼스가 어땠는지를 워렌 버핏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정말 쉬운 용어로 정말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보면은 좀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던가 그의 인사이트를 좀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찾아봐서 읽는 그런 편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구글에서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다음으로는 연간 보고서에 있는 MD&A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MD&A는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의 줄임말로, 제가 코스트코 편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회계 규정에서 요구가 되어지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는요, 보통 그 숫자들을요 정말 하나로 다 뭉쳐서 딱 한 라인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그멘트별로 사업의 그런 비즈니스 유닛별로 매출이 어땠는지 손익이 어땠는지는요 그 재무제표 상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은 거기에 달려있는 주석에 나와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재무제표 항상 앞에 있는 MD&A 섹션에서 보통 그렇게 세그먼트별로 사업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보통 다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밌고 중요한 지표는 그 재무제표 자체에서 나온다기보다는 그렇게 부연적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MD&A에 나와 있는 이제 매출이에요. 여기서는 net sales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net sales라고 한 이유는 이제 매출이 있으면요 보통 반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매출에 대한 뭐 리베이트를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net sales라고 하면은 반품이라던가 리베이트 같은 것을 모두 제외한 정말 순 매출로 이야기를 할 때 net sales라고 합니다. net sales figure를요 여기서는 어떻게 나눴냐면은요 North America, International 그리고 AWS 이렇게 세 개로 나눴네요. North America는 미국, 북미, 즉 캐나다랑 미국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큰 프레젠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North America는 그냥 미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International은 미국이랑 캐나다를 제외한 그런 다른 모든 전 세계 그리고 AWS는 Amazon Web Services라고요. 요즘에 아마존이 엄청나게 밀고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테크놀로지는 잘 몰라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그냥 레이먼스 텀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은 다른 회사 고객한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하는 건가? 그것을 그런 사업 유닛이 AWS고 그게 이제 신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해야 되네요. 그래서 아마존이 엄청나게 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브레이크다운을 보면은요 처음 두 개는 지역별로 나눠놓고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AWS라는 그 비즈니스 유닛 자체를 넣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아마존이 얼마나 AWS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 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할 만큼 중요하다는 뜻인 건 거죠. 매출은 토탈로도 27%, 31%, 31%를 낼 정도로 진짜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거기서 가장 큰 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AWS입니다. 55%, 43%, 47%예요. 근데 그 매출액 자체로만 보면은요 굉장히 작아요. 미국 자체로만 보면 지금 2018년에 141 빌리언이었는데 AWS는 지금 26 빌리언 밖에 못 번 거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매출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남기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브레이크다운에서 얼마나 남기느냐, 오퍼레이팅 인컴이 얼마나 되느냐는 스크롤을 좀만 하면은 바로 다음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노스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봤을 때 141 빌리언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퍼레이팅 인컴은 7 빌리언 정도로 한 5% 정도 이제 이익으로 남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다 적자였죠. 다음은 AWS입니다. 내 세일즈는 26 빌리언으로 노스 아메리카 세일즈에 비해서 뭐 한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은 오퍼레이팅 마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퍼레이팅 인컴이 지금 7 빌리언이에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해서 매출 뭐 141 빌리언 내봤자 7 빌리언 남는데 AWS는 그거에 대해서 5분의 1도 안 되는 세일즈로 똑같은 오퍼레이팅 인컴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진이 아주 좋은 비즈니스 유닛으로 이것이 바로 아마존이 AWS를 열심히 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인터내셔널에서는 항상 오퍼레이팅 러스를 내고 있어요.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레비뉴 자체도 지금 미국의 반도 안 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인터내셔널에서의 존재감을 훨씬 더 키우고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나 봐요. 마케팅도 많이 때리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 대비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더 많아서 지금 로스를 하고 있지만은 아마 지금 열심히 쏟아 부으면은 나중에 좀 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아마존의 전략이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넷 세일즈에 대해서 또 다른 브레이크다운으로 나와 있는 게 또 MD&A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온라인 stores, physical stores, third-party seller services, subscription services, and AWS and others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온라인 스토어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amazon.com에서 팔고 있는 그 모든 판매 금액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123 빌리언 달러였네요. 그거에 반해 third-party seller services가 있어요. 아마존에서 파는 물건들은요 크게 두 부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마존이 직접 샀다가 그것을 소비자한테 파는 형식으로 판매가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마존은 그 판매 플랫폼만 제공을 하고 개인 사업자들이 다른 회사들이 물건을 리스팅을 해서 아마존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팔고 그리고 아마존은 그 사이에서 플랫폼 피로 이제 수수료만 떼어먹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제품. 그렇게 두 가지 제품군입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린 거는 이 첫 번째 라인은 온라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아마존이 수수료를 떼먹는 거 그것은 third party seller service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매출액으로만 봤을 때는 이 third party seller services가 훨씬 더 큰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여기서의 남는 operating margin은 제가 생각할 때는 third party services가 아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100불짜리 카메라를 이제 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즉 아마존이 그 100불짜리 카메라를 예를 들어 80불에 사서 100불에 판다고 하면은요. 그 100불의 판매 가격 자체가 세일즈, 레비뉴로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일즈가 100, 그 다음에 cost of goods sold가 80, 그것을 차감을 하면은 이제 gross margin이 20불, 20%가 남게 되어 있는 건 거죠. 그에 반해서 어떤 다른 개인 사업자가, 다른 회사가 아마존을 통해서 이 카메라를 100불에 판다고 치면은요, 아마존은 여기서 보통 수수료를 진짜 많이 떼먹거든요. 제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려고 한번 알아봤는데, 물건을 올리는데, 그 리스팅을 올리는데 일단 1불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제품군마다 떼어먹는 수수료가 다른데, 보통 10% 상반? 17, 18, 19%에서 20% 초반대 이 정도로 보통 아마존이 수수료를 떼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플러스 이제 아마존의 풀필먼트 센터라고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아마존 그 웨어하우스에다가 물건을 보내놓으면은요, 거기서부터의 고객까지의 배송은 아마존이 이제 책임지고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한 건당 1불 플러스 또 다른 수수료 어쩌고저쩌고 엄청나게 떼먹거나, 물건을 많이 파는 사업자들한테는 한 달에 50불씩 내면은 그 풀필먼트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 third party independent sellers가 100불에 팔면은요, 거기서 아마존은 예를 들어서 20%를 또 떼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20%보다 훨씬 많이 떼먹는데 20%라고 틀게요. 그러면은 그 20%에 대한 금액만이 이제 여기서는 third party 서비스에 대해서는 레비뉴로 잡히게 됩니다. 100불 카메라 가격이 아니라 그 아마존이 떼어먹은 20%만 여기에 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제3자의 개인 사업자들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하나 팔았을 때 아마존한테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없어요. 웹사이트는 원래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거고, 웨어하우스도 어느 정도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하나를 더 팔았을 때 아마존한테 마지널리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면 되거든요. 특히 아마존 같이 테크 회사들은요, 결국 비용은 컴퓨터, 그 다음에 서버, 그리고 사람들 비용, 요거 외에는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마진이 엄청나게 많은 장사이고요. 그거에 반해서 온라인 스토어, 여기서는 아마존이 직접 물건을 사들여서 거기서 온라인에서 파는 그런 이 레비뉴는요, 아마존이 물건을 사는 비용도 자기네들이 이제 지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고 관리도 자기네들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 많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오퍼레이팅 마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에서 레비뉴라는 것만 봤을 때는요, 그 매출이 얼만지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어떠한 금액이 매출로 잡히는지, 카메라가 100불짜리 팔면은 100불 자체가 잡히는지, 아니면 거기서 떼온 수수료만 잡히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오퍼레이팅 마진이 얼마인지, 그로스 마진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 매출액을 보는 것만큼이나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온라인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사서 다시 재판매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개인 사업자들한테 플랫폼을 제공해 줌으로써 피로 먹는 것만 합쳐도 165 빌리언 정도 되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라인 피지컬 스토어는요, 여기서 보시면 2016년에는 없다가 2017년에 조금 있고, 그리고 2018년에 더 많아졌잖아요. 이거는 다 홀푸드에서 온 겁니다. 이제 홀푸드를 2017년에 M&A를 했고, 아마 거의 마지막 분기에서야나 그 홀푸드가 그 아마존한테 들어오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스토어는 거의 대부분 이제 홀푸드에서 나온 것들이 여기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는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프라임 멤버로 가입을 하면은 아마존에 있는 프라임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은 원데이 또는 투데이 shipping으로 공짜로 항상 그렇게 빠른 배송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같은 것도 프라임 멤버는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프라임 멤버십이 생각보다 비싸요. 옛날에는 99.99이어서 거의 100불이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119.99로 바뀌어서 거의 120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아마존을 항상 아마존 서브스크립션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미국으로 처음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학원 가고 그러느라 워낙 새로 사야 되는 물건이 많았었어가지고 아마존 서브스크립션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정착을 많이 해서 물건을 살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 서브스크립션이 너무 비싸서 저는 최근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그냥 인터내셔널로 뭉쳐서 있었는데, 또 스크롤해서 가다 보면은 지역별로 얼마나 매출을 내고 있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 인터내셔널 중에서 탑 3 국가는 젊은이, 유나이티드 킹덤, 그리고 재팬이네요.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에 주석에 달려있는 거에서 이 스탁 옵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존은요, 스탁 옵션을 퍼주기로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회계 전공 아니면 재무 전공 이런 대학교 바로 졸업한 꼬맹이들 신입사원한테도 스탁 옵션은 어느 정도 줄 정도로 스탁 옵션을 직원들한테 아주 많이 뿌려주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엔지니어 같은 이제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력들을 데려오고 싶을 때 스탁 옵션을 스위트너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탁 옵션에서 나오는 비용도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2018년만 보더라도 지금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 익스펜스가 5 billion을 넘었죠.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스톡 옵션 주는 비용만 1년에 5조 이상으로 쓰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테크놀로지 앤 컨텐츠가 숫자가 제일 많잖아요. 거기가 바로 엔지니어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아마존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마 저의 커리어의 조금 장기적인 목표로 아마존 같은 이렇게 크고 정말 디스럽티브하고 정말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하면은 정말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은 아마존의 문화가 엄청 컷드롯이라고 합니다. 컷드롯은 이제 목을 배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을 죄다? 그래서 엄청나게 쪼고 막 성과 안 내면은 막 엄청나게 쪼고 자르고 막 그 성과에 막 사람들이 엄청 이렇게 매몰돼서 일해서 막 야근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문화를 이야기를 할 때 컷드롯이라고 하는데, 아마존이 되게 컷드롯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좀 너무 무섭고 쪼고 야근하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 또 별로 그렇게 내키지도 않고 그러네요. 아마존은 저를 고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저 혼자 한번 해본 고민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가입니다. 이것은 제가 주식을 거래하는 웹사이트에서 2019년 10월 29일 기준으로 따온 건데요. 한 1762불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5년 그래프예요. 그래서 5년 전 첫 포인트는 한 300불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1700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가장 높았을 때가 2000불을 조금 넘긴 상태였어요. 한 2050불 정도가 최고치였고, 그 최고치를 달성을 했을 때 아마존은 그 시가총액이 1 트릴리언 달러, 즉 1달러를 1000원으로 쳤을 때 1경 보다 이제 시가총액이 많아진 그런 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바로 제프 베조스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Price Earnings Ratio 또는 PE Ratio 또는 PER라고 부르는 이 지표는 78입니다. 이것은 제가 코스트코 편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내가 주식을 샀을 때 그 주식에 사느라 쓴 돈을 회사가 내는 순이익으로 이제 다시 받아 먹는데 몇 년이 걸리냐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지표예요. 제가 코스트코 편에서 코스트코의 PE 레이쇼가 35라서 좀 너무 높지 않은가, 다른 것들은 뭐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비해 아마존은 78이네요. 그래서 정말 높지만은 78이 이제 테크 회사에서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아마존 같은 회사는 정말 그 규모도 정말 크고 그 디스럽티브한 이노베이션, 디스럽티브한 테크놀로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가서 빵 터질지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존이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어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그 아마존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PE 레이쇼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아마존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는 제가 그동안 아마존 주식에 좀 투자를 했었고 거기서 돈을 잘 벌어가지고 너무나도 고마운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막 취업이 너무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대학원에 가기로 했을 때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이 있잖아요. 돈이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10,000불어치 정도를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10,000불어치 중에 일부분이 아마존의 주식을 제가 5주를 샀는데 제가 샀을 때 800불 정도에 제가 샀어요. 그래서 한 4,000불 정도 아마존에다가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때는 뭐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아마존 주식의 그 추이를 제가 진짜 매일매일 지켜봤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뭐 6%씩 10%씩 가끔 뚝뚝뚝 떨어진, 며칠 연속으로 뚝뚝뚝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한 주 더 사고 그렇게 또 다시 한 주 더 사고 해가지고 뭐 한 1,200불, 1,300불, 1,400불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주식을 몇 개를 더 사서 최종적으로는 주식을 9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식이 이제 2,000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냥 팔았어요. 한 2,010불에 제가 팔았거든요. 근데 최고치가 2,050불이고 그 한 번 최고치를 달한 이후로 2,000불 넘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머리 끝에서 판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 운이 좋았고 그거 덕분에 아마존을 통해서 꽤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아마존에 대한 재무제표랑 주식이랑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설명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프리 캐시플로우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생략을 했는데 또 프리 캐시플로우도 그 회사를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중에 미래의 프리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마존이 거의 물류 회사랑 이제 거의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페덱스라던가 UPS라던가 그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랑 트럭 숫자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은 이제 아마존도 갖고 있고 있는 거거든요. 그 페덱스나 UPS는 실제 물류 회사이고 아마존은 전혀 물류 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비행기 수의 10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엄청나게 큰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흥미로운데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아마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코스트코 편이랑 비슷하게 리서치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지금 말하면서도 혼자 너무너무 재밌어 하고 있는데 그 비슷한 느낌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영어 표현 이야기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